10시까지 강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8시부터 8시 15분까지 신문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신문 쪽에 마치고 그러면 곧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먼저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양상을 소개를 해드리고 2017년도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그리고 향후 대외경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의 양상을 보시면은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008년까지 보시면은 5%대의 경제 성장률을 세계 경제가 기록하다가 금융위기 때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대의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특징적인 사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무역 비중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1970년대 이후에 30%대의 GDP 대비 무역 비중이 2000년대 들어서는 쭉 상승하다가 2010년도에 6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잠깐 축소해서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해서 지금은 약 57.7%대의 그러니까 무역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110%로 최고점을 달하다가 지금은 84.8%로 2015년도를 기록해서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2017년도에 두드러진 현상을 들리려 그러면은 스트롱맨 리더십이라고 특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시진핑,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 인도의 모디, 필리핀의 두테르테, 터키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오르반 등 이러한 리더들의 국가 우선주의 추구 이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했는데요. 6대 국정 기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우선 외교 정책이라 그래서 미국의 이익과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 및 국경 장벽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 미군 재건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응 태세와 국방 예산 증액 및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 협정을 추구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나프타의 공정한 재협상을 천명을 했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성장과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2,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공약을 했고 연평균 4% 성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제개혁 및 규제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면은 에너지 생산을 증대하고 특히 기후 행동 계획을 해서 폐지하고 시일가스, 원유,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신청했다는 것을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노미스를 경제 분야와 대외 통상 정책 분야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조세 정책에서는 소득세 구간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해서 최고세율을 39.6%에서 33%로 인하를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지출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 에너지, 통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10년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세워서 재건을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외 평상 정책에 관련해서는 작년도 6월에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한 것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미국 실행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서 각각 45%와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에서 나타냈고, 우리나라를 아직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일본, 독일 등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비판을 하면서 향후에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할 경우에 제재할 것을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거시경제 정책의 변화를 앞서 말씀드린 공약을 바탕으로 전망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서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 철강, 운송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일자리 증가, 감세 등으로 가계 지출이 증가해서 일반 소비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장기적으로는 감세와 재정 지출 정책이 믹스될 경우에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잠재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정 지출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책의 바탕으로 해서 OECD가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은 향후 2017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 0.11%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약 0.3% 정도, 퍼센트포인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 및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해서 강달러 기조를 전반적으로는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은 환율 조작국 지정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에서는 절상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미 환율 보고서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미 무역 수지 흑자국에 대해서는 환율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국 환율 추이를 보면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있기까지 환율이 엔달러 환율은 절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가 트럼프 취임 전 임박해서 환율 조작국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절상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 환율 변화를 퍼센티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11월 7일 이후 취임 1월 20일까지 우리나라 원화는 약 3% 정도 절하되었고, 일본의 엔화는 약 10% 정도 아직까지는 절하된 상태입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압박의 세 가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재무부의 지정 기준인데요. 대미 무역 수지가 200억 달러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경상 수지는 GDP 대비 3%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이 GDP 대비 2% 이상일 경우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은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대미 무역 수지가 3,560억 달러로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 일본 순으로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300억 달러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함과 동시에 경상 수지 GDP 비중이 약 7.9%를 나타내서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과 관련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원래 전통적으로는 무역은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로섬 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주요 요직에 대중 강경파를 지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무장관의 윌버 로스 그리고 새로 설립한 국가무역위원회의 피터 나바로 그리고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시조 등 대중 강경파들을 지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임 이후 바로 1월 23일에 그 TPP 탈퇴에 서명을 했고 나프타 재협상을 천명을 했고 그다음에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본토에 복귀하라 리쇼링을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고 미중 통상 마찰이 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중고속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3.5 계획인 16년 이후 2020년까지 약 연평균 경제 성장률 6.5%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그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1대1로 등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기존의 그 투자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 내수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로 이행 중입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방 부채 및 과잉 생산 감축을 위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소비 및 투자 부양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리스크 요인인데요. 그 작년 하반기에 그 6월 달의 경우에 보면은 그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지수가 약 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에 대비. 그리고 주택시장 추이를 보시면은 그 상품주택 착공 면적과 상품주택 판매액이 작년도 3, 4분기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주택시장 과열이 향후에 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부채도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인데 2016년 3월 현재 중국의 기업 부채는 169%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5.5% 정도고요. 미국은 71% 정도고 일본은 한 100% 정도, 유로 지역도 105%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 기업 부채 비율이 과다한 점이 향후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도 자본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식 발행이나 회수채 발행보다도 은행의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었을 때에는 은행 대출에 있어서 그 리스크 요인이 더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권력 구도를 살펴보면은 중국의 국가 주석은 관례적으로 10년을 집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차에 후계자를 지명해서 그 차기 주석의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시진핑의 경우에는 집권 5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에 후계자를 지명해야 하지만 아직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대미 강경 메시지도 나타내고 있는 등 스트롱맨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중 갈등 고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상 및 무역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쌀, 밀, 옥수수에 대해서 중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고요. 중국은 반면에 그 시장경제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국, EU, 일본 등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고 또 중국에 합작 진출한 GM 등에 대해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그 하나의 중국 원칙, 남중국해 점거, 대러시아 관계 등이 쟁점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대만과 직접 접촉을 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 점거 등을
불용한다. 그 미러 관계 개선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중국이 보여주긴 미국 구체를 매각하겠다는 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한 대만 복속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 적대국에 중국산 무기 공급 등을 하겠다. 그리고 남중국해 중국 군사기지화 가속 등을 시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중통상 및 외교 정책에 불확실성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자의적 조치이고 핵 개발을 북한이 포기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MD 체제 편입 및 사드 레이더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측은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통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참여 및 MD 체제에 편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또한 사드 레이더를 통해서 중국 동부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영향력의 감소로 인해서 1대1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시면은 관광, 공연 등에 있어서 서비스 수지와 화장품 등 소비 수출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하지만 또한 중간재 부품 등에 집중된 한국 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가 중국의 국내 산업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가 이제 장기 집권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 자민당의 총재가 2연임이 가능한데 3연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구하고 있고요. 대내적으로 기반이 아베노믹스와 개혁 정책, 대외적 기반은 대미 안보 협력 그리고 중국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내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그런 것을 발판으로 해서 장기 집권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화 스와프가 쟁점인데요. 한일 경제 협력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1년도에 700억 달러로 최고점을 이루었다가 지금은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역사 문제 갈등 등으로 인해서 협상 타결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정경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협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가 외환시장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초강대국에 대한 향수, 스탈린 체제를 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서 대립적으로 대서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전 및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확대 시도하고 있고요. 지지율이 89%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유가와 서방의 경제 규제에 적응하며 경제 성장이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대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임을 도전을 하면은 사실상 2018년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 2024년까지 장기 집권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에 주장한 바인데 소비에트 붕괴는 20세기 최악의 지정학적 재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한 러시아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입니다. 유럽은 정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브렉시트 이후에 협상 개시 시점이 당초 3월로 예상했다가 아직 불확실한 시점이고요. 협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EU 시장 간의 관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올해 일정을 보시면은 5월 달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고 9월 말에는 독일 의회 선거가 있는데 그 프랑스나 독일에서 그 현재 그 대통령이나 프랑스 대통령이나 현재 그 메르켈 총리의 지지도가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 경제적 불안정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및 고용 관련 의사결정을 유보하게 만들고 이것이 경기 하방 압력을 보이고 나타나게 이렇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과제를 말씀드리자면은 2017년도 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한 것을 살펴보면은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3.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서 전년 대비 0.3%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1.9% 성장해서 전년 대비 0.3%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특히 2.3% 성장을 해서 전년 대비 0.7%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도 4.5% 정도 성장을 하고, 특히 인도의 경우에 7.2% 성장을 해서 초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전망한 것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계 경제가 금년도에 3.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의 경우에 약간 전망치를 상승하고 있고, 유로존은 경기 하방 압력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러시아가 작년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해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대외경제 과제로서 한미 FTA가 3월 15일이면 발효 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발효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친 효과 중에서 한미 FTA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역 수지가 283억 달러였는데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때 무역 수지를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44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 158억 달러 정도가 FTA로 인해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무역 수지가 적자를 봐서 자기네들의 잡 킬링 FTA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상 USITC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의 무역 수지가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개선되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간 무역 상품 수지를 보면은 2015년도에 대미 무역 수지 적자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포션은 3.2%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수지만 봤는데요.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를 같이 살펴볼 때는 FTA 발효 이전에 비해서 발효 이후에 3년간 봤을 때 16.2% 정도 대미국 서비스 지급이 증가해서 미국이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적재산권 지급에서도 39.8% 정도 미국에 지급된 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재 외국법 자문 자격 승인 변호사, 이거는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효과를 본 건데요. 단계적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총 27곳이 설립이 되었는데,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중에 22곳이 미국계 법률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총 한 100여 명 가량의 미국법 자문 자문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미국이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의 대세계 투자가 그 동기간 16.8% 증가한 반면에 미국에 대한 투자는 28.5% 정도 크게 늘어났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겠고 한국 기업의 미국 노동자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약 2만 5천 명이 고용이 증가했다. 그래서 그 고용이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은 그 좀 더 효과적으로 그 한미 FTA 효과를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 한국 기업 및 하도급 업자의 고용을 포함하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 정부 신정부의 통상 합력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드 배치 등 이미 합의된 약속에 대해서는 그 신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사항들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좀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FTA 이행 효과 홍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시장 개방 효과와 대미 투자 고용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그러한 그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불신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미 수입 및 투자 확대 측면에서 경상수지 관리도 필요한데 셰일가스 추가 도입 등을 통해서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현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미국 현지 생산 공장 증설 등 그 현지에서의 고용 창출을 추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적 측면도 물론 기업이 투자를 할 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뭐라 할 수 없겠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좀 협조하는 인상을 좀 심어줄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정치와 경제 통상의 분리 접근 문제입니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정치와 경제 문제는 가능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 등 그 환경이 좀 어려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이 이제 개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화 확대 문제가 있고 한일 간에도 역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화사업 체결 협상을 다시 재개하는 등 필요성이 있다. 좀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이고요. 교역 상대국과 경제전략 협의체 구성 문제입니다. 최고위층에서 즉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차원에서 교역 상대국과 적극적 협의 체계를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참 벤치마크 대상은 미중 전략 경제 대화입니다.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 학자간 교류 확대는 공식적으로 외교 당국이나 정부간 대화가 경색이 된 상태일수록 연구기관이나 학자들 간의 교류 등을 확대해서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은 미국, 중국에 편중된 우리의 교역 상대국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흥 시장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수출 면에서는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2% 정도 차지하고 있고 수입 면에서도 10% 정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 시장을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현재 FTA 체결 현황을 지도로 나타낸 건데요. 약 70여 개국과 지금 현재 FTA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면 한미 FTA를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아세안과 기타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좀 더 협상을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한중일 FTA 협상도
가속화해서 조기 타결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G20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조를 좀 도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대외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 경제 환경의 흐름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고 국위 구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외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 불필요하게 패닉하거나 또는 과잉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미 합의된 대외적 약속을 흔드는 그러한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대외 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주말한 상태로 이렇게 세션을 통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외 경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비스 무역이라고 할까요? 그 서비스로 서로 교환하는 액수를 보면은 합치면 미국하고 우리가 좀 흑자만 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 자료를 보면. 예, 그렇죠. 예. 서비스 쪽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서비스 지급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요. 상품 수지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합치면은 그래도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경상도지 흑자를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맨 마지막 관련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래서 불필요한 패닉 그리고 과잉 대응 방지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중국에서 조금 뭐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뭐 경기가 난리 날 것처럼 보도가 되고 또 조금 뭐 좋은 거 있으면 또 너무 좋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환율이 올라서 한국 돈값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수출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지만은 또 수입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돈 가치가 또 우리가 올라가서 하면 올라간다 하면은 소비자한테는 또 좋은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고려 안 한다 이거죠. 맨날 한쪽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성격하고 권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한쪽만 과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요. 경제라는 게 심리인데 매번 한국은 위기를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원에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정부는 좀 국민들한테 적절한 자긍심을 갖도록 자신감을 갖도록. 근데 그걸 나온 거 보면 조금 방치해요. 방치한 이유를 보면은 다 이렇게 어렵게 보는데 우리가 실적을 좀 잘 냈다. 이런 결과를 그 평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 연구원에서 하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게 보통 수출과 수입을 들어갑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수입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차원에서 봤을 때 균형적인 감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제 대화 예. 그 협의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하고는 이런 지금 협의체가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습니까? FTA 그 맺은 국가하고 FTA 차원에서는 그 산업부 장관이 그 FTA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으로서 1년에 한 번씩 공동 운영위원회 하고는 있는데요. 일본하고는 그런 협의체가 없죠. FTA를 맺지 않았으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어떤 임팩트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에 지정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노력을 하는 게 있습니까? 노력을 하는 방안이나 뭐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있는지 좀 보시면. 예. 우선은 지정을 받게 되면요, 그 관세를 높여서 하는 그런 대응 제재 수단을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활용해서 그 환율에서의 무역 그 적자를 보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인다거나 그런 대응책을 구사를 하게 되고요.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인데요. 대미 상품 수지에 있어서 지금 300억 달러 정도인데 셰일가스 수입을 확대한다거나 해서 이걸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경상수지 흑자 비율 GDP 대비 비율이 지금 7.9%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단순히 환율 때문에 환율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구 구조가 노령화됐고 소비가 침체가 됐고 내수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시경제적 요인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경기 침체적 현상에서 발생한 거다.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중에서 두 가지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상품 수지 면에서 조금 해소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상수지 흑자 대 GDP 비율 측면에서 이게 환율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거시경제적 문제로 발생한 문제다. 이것을 좀 더 홍보하면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수출과 수입의 교역 상대국을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도 보면 34페이지 자료인데요. 예. 교역 상대국으로서 블락을, 그러니까 아시안 같은 블락을 두어서 그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각 나라별로 수출입 전략이나 주요 품목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쓸 수 있어야 할 텐데 아시안이라고 묶어놓으니까 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잖아요. 예. 그런데 홍콩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아시안이라고 묶어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예. 유의미한 또 전략상으로 저희들이 대처 가능한 그런 대안을 얻어내기 쉽지 않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 KIEP에서 예. 실제로 이런 수출입
또 대외 교육 같은 걸 분석해낼 때 예. 이처럼 분석 단위 자체를 예. 어떤 경우는 개별 나라로, 어떤 경우는 이런 블락으로 그렇게 해서 비교 분석하고 정부에도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통상 DB라고요. 그 각 교육 상대국가 교육계획을 그 여러 가지 지수를 산정해서 분석을 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개별 국가별로 분석을 해서 그 DB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그 하나의 단위로 해서 그 교육 분석을 하고 있고요. 홍콩은 아세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따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할 때는 아세안 하고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개별 국가 그렇죠. 분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아세안은 적어도 10여 개국을 예,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14.2%라는 것하고 홍콩이 5.8%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비교라든가 예, 이런 걸 할 그 기준이나 의미가 찾기가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아세안 자체 내에서도 CLMV라고 그래서요, 좀 저개발 그 신흥계도 아세안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그래서 그런 국가들도 또 따로 분석하는 그런 것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준환.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 중에서 이제 비율로 볼 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작년 이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교역뿐만이 아니고 교역 이외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역이 중국과 교역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교역이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 그다음에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교역이 영향을 받는 내용, 이것을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교역 이외에 우리나라 뭐 한류에 금지한다든지 그런 제재를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사드 배치로 인한 영향이 어떤 교역, 중국과 교역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시면 답변 좀 주셨습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화장품하고 그 서비스 수지, 관광 콘텐츠 그런 데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그러한 중국의 조치들이 아까 중국의 그러한 어떠한 제재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법률적인 그 행정 명령이나 이런 조치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문서로 하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문서로 하달된 것이라서 하나의 조치가 성립이 되면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우리나라만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체육 대우 체육 대우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제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서로 나온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대응 체계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분석한 바로는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컨텐츠, 서비스 수지, 관광 이런 데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시 그게 이렇게 뭐 수치적으로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 예. 수치적으로는 아직 그 정량적인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떤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면서 예. 이런 제재를 가한다면 그게 대응할 수가 있겠는데 예. 전혀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이런 그렇습니다.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대응 수준의 한계가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사드 배치를 예, 처리하기 전에 예, 예. 아세안 중에서는 요새 기업가들, 우리 한국의 기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요. 예. 인도네시아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관심도 크거든요. 예. 근데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우리가 교육비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아세안 10개국 중에서요. 인도네시아도 그 들어가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인도네시아, 태국, 뭐 베트남 이 정도가 아닐까 하면 베트남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의원님 와 계십니까? 네, 오늘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회의 하니까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시고 또 질의응답에 잘 해주신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한번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런 말씀 드릴 건 없고요. 네, 한 1분 정도. 예. 아무래도 대회 제가 그 연구원을 휴직하고 잠깐 외부에서 서비스 협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협상 그 수석 대표로 활동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느낀 점은 대외적인 문제가 그 대내 협상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이 바탕이 돼서 이게 그 수립이 되어야지 탄탄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이나 그런 협상에 있어서 그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은 정부가 나와서 대외 협상을 하는데 많은 그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하나만. 예. 죄송합니다. 그 사드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우리 KAP는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방금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의견 전달합니까? 전달이 되겠거나 전달. 예, 지금까지 파악한 거는 전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